공부할 명령어는 조회 명령어입니다. 조회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죠. 먼저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닛이 별거 없어요. 단위를 보는 명령어입니다. 단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인설션 스케일 나와 있죠. 단위가 뭘로 되어 있나요?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이거 인치로 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물에 콩나듯이 인치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다 밀리미터로 되어 있나요? 네. 자, 우리 이거 new 할 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거 ACAD ISO.DWT를 선택하세요. 얘가 밀리미터 도면입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인치 도면입니다. ACAD.DWT는 인치 도면입니다. 자, 확인. 유니트 인치로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ACAD.DWT로 썼을 때 인치로 들어옵니다. 요거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new 했을 때 ACAD ISO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픈. 그래야 이렇게 밀리미터로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랭슨과 앵글이 있습니다. 랭슨은 길이고 앵글은 각도죠. 기본 단위가 디시멀, 둘 다 디시멀, 십진수란 뜻이죠. 눌러보시면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티픽이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 없죠. 우리는 기본 단위가 십진수를 기본으로 사용하니까 두시면 되고, 그 다음 프리시즌, 소수점 몇 채짜리까지 표현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 보시면 4자리 소수점 없음. 자, 이해되시죠? 자, 얘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라인을 하나 그려보시죠. 디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디스턴스의 약자예요.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DI. 얘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 메주어 보시죠? 여기 메주어를 누르시면 디스턴스라는 값이 여기 있습니다. 디스턴스, 라디어스, 앵글, 에어리아, 볼륨 이렇게 쭉 있습니다. CAT 1급 시험이 3D로 모형을 만든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2점 또는 3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답안지를 제출하는 게 CAT 1급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나 얘네들 명령을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거리와 각도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거리 617.4537mm고 각도는 23도.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근데 디스턴스를 할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클릭했습니다. 차이점. 일단 첫 번째로는 거리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각도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왜 달라졌는지도 이해하시나요? 자, 원점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0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여기가 0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언제 이야기했었냐면 제가 로테이트 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로테이트의 레퍼런스 할 때 로테이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원점과 반대로 클릭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각도 계산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원점은 여기다 잡아놓고 레퍼런스를 이렇게 거꾸로 계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도 계산이 안 된다 그랬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각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여기 23도, 203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소수점이 왜 안 나오죠? 정확한 건가요? 23도가 정확해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닛. 여기 길이에 대해서는 소수점 4자리,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 없음. 얘 때문에 그래요. 자, 길이에 대해서는 소수점 1자리, 각도에 대해서도 소수점 1자리. 자, 오케이. 디스턴스 어떤가요? 소수점 1자리, 소수점 1자리.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이번엔 에어리아입니다. 면적이라는 명령어예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골뱅이 1000, 1000. 가로 세로가 각각 1000인 사각형 하나와 반지름이 500인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려보시죠. 에어리아는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면적 계산 명령어예요. 에어리아. 그러면 명령어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퍼스트 코너 포인트, 즉 점을 찍어서 그 점 안에 있는 영역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체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 둘.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개예요. 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그 점 사이에 면적을 구하든가 아니면 객체를 찍어서 면적을 구하든가. 면적 더하기, 면적 빼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각형의 원이잖아요. 두 개일 때는 add area, 즉 면적 더하기로. 그 다음에 나중에 뺄 때는 이렇게 subtract area로, 즉 면적 빼기로 계산하면 돼요. 자, 일단 점을 찍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점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면적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점 4개 다 찍었으면 엔터. 그러면 여기 에어리어와 파라미터가 계산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시죠. 에어리아. 근데 원은 클릭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눌러서 원을 클릭. 그러면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그럼 면적을 잠깐 보면 요거네요. 사각형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면적이 이렇게 되네요. 복사. 그 다음에 원을 눌렀을 때는 면적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파라미터나 얘네들은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그죠? 거리니까. 그럼 에어리아는요? 단위가 뭘까요? 그쵸,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현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했어요. 근데 목수들은 단위를 1전, 2전 이렇게 얘기해요. 전으로 이야기합니다. 1전, 2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1cm, 2cm. 이해되시죠? 목수들은 전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면적은 미터 제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면적은요 미터 제곱으로 이야기해요. 밀리미터 제곱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환산해 보시죠. 이거 몇 미터 제곱일까요? 갑자기 멍해지죠. 자, 다시 봅시다. 1미터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이해되시나요? 1미터는 1000밀리미터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1m는 1000mm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공 3개를 지우면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m 제곱은 자 1000mm에 1000m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밀리미터 제곱.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시나요? 공 3개를, 즉 공 3개씩 해가지고 총 6개를, 즉 다시 말하면 1m 제곱은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1000mm 곱하기 1000mm가 1m잖아요. 1m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m 제곱이 됩니다. 즉 공 6개를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소수점 1000단위 자릿수를 쭉 찍어갑니다. 그리고 6개를 지우세요. 제가 가로 세로 1000mm 1000mm 했잖아요. 그죠? 1m에 1m라는 뜻이었습니다.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500mm죠. 0.5m.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0.78m 제곱이 되는 거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1m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단위 환산이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가려면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이 목수 아저씨들이 전 단위를 사용하는 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일전이야. 일전? 전? 제일 황당한 것 중에 자라는 단위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자, 두자 이렇게 자로 나가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죠. 근데 피트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인치라는 단위도 있어요. 인치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자는 우리나라가 쓰는 거고, 피트, 인치는 주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쓰죠. 그죠? 무슨 차이일까요? 자, 얼마일까요? 한자는 얼마일까요? 1피트는 얼마일까요? 자, 한자는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이게 한자예요. 이해되셨나요? 한자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자입니다. 손바닥 쫙 펴고 우리 한 뼘, 두 뼘 그러잖아요. 그게 한자예요. 그게 한자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던 그 시대까지 갑니다. 그 시대에는 한자가 대략 15cm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뺨이 몇 cm 정도 나오던가요? 좀 손바닥이 큰 사람은 한 22, 23cm? 조금 작은 사람들은 한 19, 18 요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 대략 그 당시 옛날에는 키가 좀 작았기 때문에 대략 한 15c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키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역사가 지나가면 인물들의 키가 커졌기 때문에 나중에 한자가 20cm 정도까지 커졌다고 해요. 근데 구한말 지나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지나서 그리고 나서 한자가 딱 정해졌는데 이게 30.3cm입니다. 왜 30.3cm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왜 한자가 30.3cm가 됐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사람들마다 유추하기를 대략 다다미 있죠. 일본식 방 다다미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제강점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식
단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30.3cm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피트는 뭘까요? 1피트는요,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푸트가 발이란 뜻이잖아요. 발바닥 하나의 크기. 그래서 얘는 30.48cm.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옛날부터 그 척관법이라고 하죠. 도량형, 그러니까 길이나 무게나 이런 건 다 사람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요? 어떤 사람은 키가 커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한 자에 대한 개념이 키 큰 사람은 큰 거고 키 작은 사람은 작은 거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야, 이거 맞네, 이거 적네, 뭐 이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임금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죠. 도량형을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인치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1피트는요 12인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피트는 12인치가 돼요. 우리가 기억할 건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뭐 마일이 얼마인지, 야드, 그러니까 1야드가 3m인가? 대략 그 정도 어디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적당히 값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맞나? 나누기 3이던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얘네들은 12로 나눴다가 갑자기 3으로 나눴다가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밀리미터로 환산이 돼버렸죠. 그죠? 어쨌든 면적이 이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라는 단위가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죠? 누가 쓸까요? 누가 한자, 두자 이걸 자라는 단위를 쓸까요? 누가? 나무요. 나무를 다루는 직종에서 자단위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나무를 다루는 직종. 예를 들어서 가구 회사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대부분 다 붙박이장을 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는 붙박이장이라는 개념은 되게 고가의 가구였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부자들만 붙박이장을 썼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려면 장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가구 일체, 뭐 식탁이라든지 뭐 이런 협탁이라든지 뭐 TV장이라든지 이런 장들을 사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옷이라든지 이불을 넣어놓는 장을 사러 가야 돼요. 제 와이프랑 장모님 모시고 이제 장을 파는 그 가구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신혼방이 얼마나 돼요? 대략 한 12m쯤 되는데요. 그러면 한 12자 필요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12자? 왜 가구에서 자가 나오지? 12자가 얼마지? 근데 어디 갔더니 아유 9자만 해도 돼요. 또 어디 갔더니 요즘 디자인이 예뻐져서 10자 반만 해도 돼요. 난감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크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합판 가게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판을 주문하러 가요. 그러면 합판 가게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일 먼저 두께를 얘기합니다. 합판의 두께를 얘기해요. 9T짜리 3자 9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로 이야기해요. 지금 한자가 30이잖아요. 그러면 3자에 9자예요. 그러면 339 900ml에 3927
2700mm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장롱을 이야기할 때 12자 장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 곱하기 30 3m 60이네요. 이해되셨나요? 9자 그러면 2700 2m 70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도대체 장 한 장의 크기, 그러니까 장 하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장 하나의 크기가 3자입니다. 여기 3자예요. 이해되셨나요? 장 하나의 크기가 3자예요. 900mm, 900mm. 장 하나의 크기가 900에 2100이에요. 이해되셨나요? 5장 있죠? 5장 크기가 900에 2100이요. 그러면 3자에 37은 21, 그죠? 7자네요. 33은 9, 37은 21 맞죠? 3자 7자네요. 이게 장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 깊이 2자. 이게 장의 크기예요. 1자, 2자, 3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다루는 데는 대부분 다 자 단위를 써요. 이해되셨죠? 자, 또 있어요. 유리집도 자 단위를 종종 써요. 유리집도요. 저 어렸을 때, 아니 애기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곤충을 키운다든지 물고기를 키운다든지, 이제 애기들이 어렸을 때 정서 발달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키웠어요. 물고기 이제 애들이랑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물고기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항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플라스틱 어항 조그만 걸 했어요. 근데 플라스틱 어항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끼도 많이 끼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를 쫄랐어요. 유리 어항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유리 어항을 큰맘 먹고 유리 어항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유리 어항 중에 자반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자반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자반 어항이 뭘까 알고 봤더니 한자 반 어항이에요. 한자 반. 그러니까 가로가 45cm, 450mm에 300mm에 300mm요. 450, 300, 300. 이게 자반어항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자반 큐빅으로 사버렸어요. 45cm, 45cm, 45cm. 물이 들어가는데 그 찜통 있잖아요. 찜통으로 3개인가 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물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 와이프랑 그거 물 넣으면서 여보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안 터져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한동안 거기다가 그 곤충 잡아다 키우기도 했거든요. 뚜껑 딱 덮어놓고 와이프가 막 질색해요. 밤마다 곤충이 막 붕붕붕 거리면서 날아다니거든요. 어쨌든 유리집도 그래요. 유리집도 자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평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이야기할 때 뭐 33평, 뭐 24평 이렇게 평 단위 이야기하죠.
평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전부 다 미터 제곱으로 환산이 돼서 면적이 미터 제곱으로 환산돼서 상관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을 구할 때 평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평은 얼마일까요? 한 평은 3.3m 제곱을 한 평이라고 합니다. 얘는 가로가 1.8m에 세로가 1.8m입니다. 근데 이걸 따지면은요, 6자에 6자입니다. 6자 곱하기 6자가 한 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평 단위로도 종종 이야기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현장에 가면 많이 듣는 단어가 해배, 루베. 이거를 해배, 루베 이렇게 쓰면 맞을 거예요. 어휘를 안 쓰더라고요. 외래자에다가, 그러니까 외래어에는 어휘를 안 쓰더라고요. 다 아이 쓰더라고요. 그 표준어 쓰는 방법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해배, 루베라는 단어가 나와요. 해배, 루베. 이거 일본식 발음입니다. 헤이베, 류베이. 헤이베, 류베이. 이렇게요. 근데 줄여서 해배, 루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평방미, 입방미 이렇게 씁니다. 무슨 뜻일까요? 얘는 면적입니다. 얘는 부피예요. 부피. 이해되셨나요? 얘는 미터 제곱입니다. 5회배, 6회배 이렇게 얘기해요. 5m 제곱, 6m 제곱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근데 루베는 부피죠. 미터 세제곱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루베라는 데는, 루베를 쓰는 데는 누가 루베를 쓸까요? 루베를 쓰는 곳. 여러분들 레미콘 회사 있죠? 시멘트 회사. 레미콘 회사에서,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에서 루베를 써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오늘 6루베 보내주세요. 오늘 8루베 보내주세요. 오늘 12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루베를 이야기해줘야 시멘트 회사에서 알아먹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루미콘 한 차 있죠. 레미콘 한 차가 6루베입니다. 레미콘 한 차가 6루베예요. 그래서 보고서, 면적 보고서, 그러니까 부피 보고서, 아, 오늘 2차 오겠구나, 3차 오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루베예요. 그러면 2차가 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배는 누가 쓸까요? 페인트라든지 벽지라든지 그 다음 타일 쪽에서 해배란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여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지루하죠? 그러면 덜 지루한 걸 한번 해보죠.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 벽에다가 벽돌을 쌓을 거예요. 몇 장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4시나 5시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일 저기 벽돌 쌓을 거야. 벽돌 주문해 놓고 퇴근해. 그러면 이제 난감하죠. 몇 장을 주문해야 될까요? 그게 적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여기 바닥에다 타일을 깔 거예요. 여기 타일을 깔 겁니다. 그럼 타일 몇 장 들어갈까요? 여기 천장에 석고보드 들어가잖아요. 석고 치잖아요. 그죠? 이거 몇 장 들어갈까요? 이거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자재 물량 계산인데,
주로 이제 산업기사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 산업기사나 실내 건축 산업기사 시험에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일단 가장 기초는 이거예요. 총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 이해되셨나요? 이 벽의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 한 장의 면적. 그럼 개수가 나옵니다. 천정에 여기 석고 들어가잖아요. 석고 전체 면적에 이 석고 한 장의 면적. 바닥 전체의 면적 나누기 타일의 면적. 이해되셨나요? 그럼 돼요. 예전에 이제 빌라 살 때인데 이사 들어갈 때라든지 혹은 이사 나가기 전에 집 내놓기 전에 항상 도배를 먼저 했어요. 가서 이렇게 보고 벽지가 지저분하면 도배를 하고 들어가고, 또 이제 살고 이제 이사 나가려면 도배를 한번 싹 해요. 한 50만 원 들여가지고 도배 해놓으면 이제 부동산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새로 이사 들어올 사람들이 도배를 안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이 깨끗해 보이니까 사람 소개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도배를 하면, 저도 이제 도배를 하면 집값을 조금 높여받아도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도배집 가죠. 이렇게 벽지를 판매하는데 가서 도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면적 계산하기요.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자기는 이 도배지마다 이렇게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줄 들어가는지 계산해요. 그 다음에 도배지마다 전체 총 길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나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배지 수량,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본드,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얼마쯤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적산을 하면 자재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공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니까 가공비가 들어가고, 이것도 가공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에다가 이걸 또 운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소모품이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에 마진이 들어가면 공사비용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견적서 작업할 때 가장 기본 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면적이요. 면적 계산하기요. 에어리아요. 에어리아. 자, 이해되셨나요? 면적은 그래서 중요해요.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면적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면적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 두 개의 합산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이 두 개의 합산된 면적이요. 에어리아, 그 다음에 자, 코너 포인트하고 오브젝트는 하나에 대한 거고, 지금처럼 두 개 이상이면 애드 에어리아로 들어갑니다. 면적 더하기.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코너 포인트, 오브젝트 두 개 있죠.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너 포인트하고 오브젝트는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그러면 여기 토탈 면적 계산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토탈 에어리아, 그리고서 엔터, 엔터. 그러면 총 면적이 이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총 면적 계산해 보시죠. 서클, 자, 미드 포인트에서 100mm. 아, 이거 너무 작은가? 다시. 서클 미드 포인트에서 300,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350, 400, 450.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면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선들이 다 떨어져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인이요. 조인 하시면 돼요. 조인. 그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면적 계산되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면적 계산해 보시죠. 조금 더 복잡해졌죠? 이런 경우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여기는 빼야 돼요. 여기는 빼야 됩니다. 면적을 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서브트랙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일단 전체를 다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체를 다 계산하시고 엔터. 서브트랙트를 눌러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첫 번째는 전체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add area로 전체 면적을 구하세요. 그 다음 면적 뺄 것을 지정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면적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보시죠. 옵셋 180 전체 크기죠. 그 다음 80 적당히, 옵셋 130 필렛 트림. 정면부터 볼까요? 여기 80에 60이잖아요. 이걸 챔퍼 명령을 쓸 겁니다. 챔퍼 디스턴스 80 엔터 60 엔터. 그 다음 80 클릭하고 60 클릭하고, 그 다음 옵셋 27mm.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여기 선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요 부분의 선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요. 자, 이 부분의 위치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부분의 위치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위치는 여기 나와요. 자, 옵셋 58mm 여긴 거죠. 자, 이 선에서 이렇게 118도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28도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로테이트 마이너스 28도 필렛으로 선정리. 그 다음 여기는 챔퍼 디스턴스 26 엔터 47 엔터 26 클릭 47 클릭. 그러면 선을 쭉 연결해 보면, 자,
이렇게 되네요. 필렛 다시 라인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요. 얘가 은선이죠.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뒤쪽에 있으니까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기본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뒤쪽에 챔퍼 디스턴스 45 엔터 15 엔터 45 클릭하고 15 클릭하고 그랬더니 이 부분이 여기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요. 요거 한 줄 바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원이 들어가네요. 옵셋 5mm 60mm 여기가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60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해주고, 이 뒤쪽에는 높이가 달라요. 옵셋 35mm. 필렛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얘가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가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원이겠죠, 그죠? 자, 라인. 자, 중심선의 위치를 선을 연장해 보면, 자, 중심선은 여기네요. 그 다음, 이제 중심선의 위치를 또 찾아야 돼요. 필렛 이렇게요. 여기가 중심선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요. 다시 필렛. 중심선이 여기고요. 그 다음 요 선의 위치는 여기고, 여기 선의 위치는 여기고, 이때 위치가 다르죠? 여기죠. 그러니까 선을 찾아서 가면 연장하면 이렇게요. 그 다음 타원의 위치를 그려야 됩니다. 타원의 꼭지점은 여기고요. 자, 엘립스 중심점, 끝점, 끝점. 자, 이렇게 딱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요 타원이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타원의 중심점의 위치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끊어졌네요. 옵셋 11mm 선을 쭉 연장하고요. 그 다음 옵셋 15mm 나머지 필렛.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치가 눈에 보이고요. 이 부분의 위치가 눈에 보이고요. 자, 이 선들이 고스란히 직선으로 여기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인 선을 꺾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타원을 이용해서 모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사각형을 내야 되겠네요. 옵셋 18mm, 그 다음 105mm, 다시 옵셋 30mm, 옵셋 75mm. 자, 여기 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중복선이니까 중복선 지우고, 라인 여기가 내려오니까 이런 모습으로 내려왔고요. 높이는 40mm입니다. 선을 정리하면요, 이런 모습이 되겠고, 자, 일단 전체가 은선이지만 이 부분, 이 위쪽으로 실선으로 바뀝니다.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다시 한번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실선 부분입니다. 왜 실선이냐면 이 위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여기네요. 자, 여기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은선 처리하고, 그 다음 필렛,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 기준으로 실선,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와 세컨드 포인트 같은 자리, 한 번 더 퍼스트 포인트와 세컨드 포인트를 같은 자리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선 부위를 찾아냅니다. 실선 부위만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 이 안쪽은 삭제. 다 그렸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